대한민국 명문대 교수가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것도 IMF 외환위기 직후. 온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는 홀로 남한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를 북한에 남겨둔 채 말입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왜 가족을 버리고 혼자 탈출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1990년대 후반 서울의 한 명문대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서라고 합니다. 지금은 가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당시 저는 서울의 한 명문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아버지도 교수셨고 할아버지도 학자셨던 집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식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었지요. 우리 가족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30평쯤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아내 영희는 강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아들 민준이는 제가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만 해도 교수라는 직업은 꽤 괜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침이면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에 둘러앉아 가족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 같은 평범한 반찬들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준이는 아빠, 오늘 경제학 수업 재미있었어요 라며 제 강의 이야기를 하곤 했고, 수진이는 아빠 대학 들어가면 아빠 과에 갈래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남산이나 북한산을 오르곤 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경제 이론을 가르쳤습니다. 케인즈 경제학이니 고전파 경제학이니 하는 이론들을 설명하면서 저는 학문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학회에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1997년 가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온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말입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났고 길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금반지를 내놓던 그 시절 말입니다. 대학가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취업 걱정에 시달렸고 교수들도 연구비가 줄어들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 위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 연구실에는 경제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부터 마르크스의 자본론까지 다양한 책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저는 사회주의 경제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이었습니다. 계획경제가 정말 시장경제보다 우월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연구했던 겁니다. IMF 위기를 겪으면서 저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해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 우리나라 경제는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물어오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내와 저녁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보,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애들이 경쟁만 하고 아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대학도 마찬가지야. 학생들이 협동보다는 경쟁만 배우고 있어.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떠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곳이 제 조국이었고 가족들이 사는 곳이었으니까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이곳이 좋았습니다.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냈습니다. 그래, 우리가 6.25도 이겨냈는데
이 정도 위기야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요. 주말이면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경제는 어려웠지만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이것도 추억이다 라고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빠,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사드릴게요 라고 말했고, 수진이는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나라 경제는 어려웠지만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정답일까? 더 나은 경제 체제는 없을까?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 작은 의문이 제 인생을, 그리고 제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1998년 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경제학 학회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학교에서 출장비를 지원해줬고, 저는 일주일 동안 베이징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거리에는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학회 첫날, 저는 동아시아 경제 위기와 대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IMF 위기를 겪은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순수하게 학문적인 발표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박 교수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저는 연변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그는 조선족이었습니다.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했지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인상이 부드럽고 학자다운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연변대학이라면 조선족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대학에는 조선족 학생들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온 유학생들도 많습니다. 그의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북한에서 온 유학생들이라니. 저는 북한 경제에 대해 늘 궁금했었거든요. 북한 학생들도 있습니까? 북한 경제 상황이 어떠던가요? 김성호 교수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좀 그렇고요. 저녁에 제가 저녁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때 천천히 이야기하시지요. 저녁 무렵 김 교수는 저를 베이징 시내의 한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나왔는데 타양에서 먹는 한식이라 그런지 더욱 맛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정확히 짚어내셨더군요. 과찬이십니다. 학자로서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뿐입니다. 김 교수는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북쪽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북에서는 교수님 같은 인재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저 사교적인 인사말로 여겼습니다. 웃으며 받아넘겼지요. 저는 남한 사람인거려. 북한과는 인연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 교수님, 북쪽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폐쇄적인 북한이 아닙니다. 지금 북에서는 경제개혁을 준비하고 있고 교수님 같은 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술기운 때문인지 그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북한도 개혁 개방을 하려고 합니까? 물론입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성공한 것을 북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북도 개방할 것이고 그때 교수님 같은 경제학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김 교수는 북한의 장밋빛 미래를 그려보였습니다. 개혁 개방 후 경제가 발전할 것이고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합쳐지면 통일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강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회 기간 내내 김 교수는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만리장성 구경도 함께 갔고 자금성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교수님, 북에서는 교수를 정말 대우해줍니다. 남한처럼 경쟁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오직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 제공되고 생활도 안정적입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솔깃하기도 했습니다.
IMF 위기로 힘들어하는 남한을 보면서 정말 다른 대안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김 교수와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북한 경제에 관한 자료들을 보내주었고 북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김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교수님, 다음 달에 평양에서 경제학 세미나가 열립니다. 한번 참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왕복 비용은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북한에 간다. 그것도 평양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만 해도 북한은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어떨까? 북한 경제를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 결국 저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학술 교류 명목으로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1998년 여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평양에 다녀올 것 같아. 아내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평양이요? 북한 평양 말인가요? 왜요? 학술 교류야. 경제학, 세미나에 초청받았어. 걱정 마. 정부 허가도 다 받았어. 아내는 불안한 표情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괜찮아. 그냥 세미나 참석하고 바로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그때만 해도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학술 교류 차원에서 북한을 둘러보고 올 생각이었지요. 설마 제가 그곳에 정착하게 될 줄은, 그것도 가족까지 데려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양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가에 꽂힌 책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학자다.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기대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북한이 정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말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1998년 8월, 저는 생애 처음으로 평양 땅을 밟았습니다. 비행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공항 건물은 생각보다 깨끗했고 직원들도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남한의 김포공항에 비하면 낡았지만 제 머릿속에 있던 북한은 낙후된 곳이라는 선입견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공항에는 김성호 교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인민복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잘 오셨습니다. 이분은 김일성 종합대학 리철수 교수님이십니다. 리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쪽에 훌륭하신 학자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들은 저를 고려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평양 시내를 지나가는데 넓은 대로와 높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물론 자동차는 별로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평양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제 말에 김성우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요? 서방 언론에서 북한을 너무 나쁘게만 이야기합니다. 직접 와보시면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호텔 방에 짐을 풀고 나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리 교수가 저를 평양의 한 고급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양냉면과 신설로가 나왔는데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박 교수님, 내일부터 사흘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평양 시내를 좀 둘러보시지요. 다음 날 그들은 저를 김일성 광장, 주체사상탑, 개선문 등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건물들은 웅장했고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물론 사람들 표情은 다소 경직되어 보였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강당에 북한 경제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한국의 경제 발전과 IMF 위기라는 주제로 발표하자 그들은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발표 후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박 교수님, 자본주의 경제가 이렇게 불안정한데 남조선 인민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IMF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습니다. 노숙자도 늘어났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자 리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자본주의는 결국 소수만 배불리는 체제입니다. 우리 사회주의는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갑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리 교수는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대동강변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였습니다. 박 교수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지금 경제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남쪽의 선진 경제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교수님께서 우리 공화국에 오셔서 경제학을 가르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국가에서 최고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를 북한에 오라고요? 그건,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안일 뿐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조국 통일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교류하려면 서로를 이해하는 학자가 필요합니다. 리 교수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통일, 민족, 경제 교류, 이런 단어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보, 무사히 돌아왔네요. 걱정 많이 했어요. 응. 나도 가족들 보고 싶었어.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평양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곳의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사람들, 그리고 리 교수의 제안. 며칠 후 김성호 교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박 교수님, 평양에서 교수님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시면 좋은 집도 제공하고 자녀들 교육도 최고로 시켜드린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솔깃했습니다. IMF로 힘든 남한 생활, 끝없는 경쟁, 불안한 미래, 이런 것들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북한에서 나한테 제안이 왔어. 무슨 제안요? 평양에 와서 경제학을 가르쳐 달라고. 집도 주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준다고. 아내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정신 나갔어요? 북한에 가자고요? 아니, 드러나봐. 지금 남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데. IMF로 모두가 힘들잖아. 북한도 이제 개방한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가서 통일의 물꼬를 트는 거야. 아내는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요. 거기 가면 나올 수도 없어요. 아니야, 요즘은 달라. 내가 직접 가봤잖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반대했고, 저는 북한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도 반대했습니다. 아빠, 저는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요. 아빠, 북한 가면 자유가 없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북한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는 거야. 통일에 기여하는 거라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냐? 여보,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을 믿어요? 응. 나는 직접 봤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그리고 우리 같은 지식인은 대우해준다고 했어. 몇 달간 저는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계속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아파트, 자가용 제공, 높은 봉급, 자녀들의 김일성종합대학 입학 보장. 아내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아이들은요? 내가 다 알아봤어. 교수 자녀들은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해. 걱정 마. 결국 1998년 가을, 우리 가족은 북한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쳤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북한의 달콤한 말에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가족들한테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지만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도 불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무시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1998년 11월, 우리 가족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리철수 교수와 몇몇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환영의 미소를 지었고 우리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박동무, 가족과 함께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쪽 동무들을 품어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들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교수님이 아니라 동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화 차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평양 중심부의 아파트로 안내되었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꽤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방이 3개의 거실도 있었고 가구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집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벽지는 낡았고 수도에서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물이 잘 안 나와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적응하면 돼. 조금만 기다려봐. 하지만 적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전기가 끊겼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빠, 왜 불이 자꾸 나가요? 수진이가 무서워하며 물었습니다. 북한은 전력 사정이 좀 어려운가 봐. 곧 나아질 거야. 다음 날 아침, 리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박동무, 오늘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에 배치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전기와 물 사정이 좀... 리 교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건 평양도 전력 사정이 어렵습니다. 참아주셔야 합니다. 대학에 도착하니 제게 주어진 건 교수가 아니라 선전원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박동무, 동무의 임무는 학생들에게 남조선의 부패한 자본주의 실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저는 경제학을 가르치러 온 건데요. 경제학도 가르치지만 주로 남조선의 실상을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동무는 남에서 왔으니 생생한 증언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경제학 교수가 아니라 남한 체제를 비판하는 선전 도구였다는 것을요. 첫 강의 날,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뒷자리에는 보위부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조선은 IMF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자본주의는 소수만을 위한 체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학생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마치 로봇 같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보위부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박동무,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위대한 수령님 덕분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말도 꼭 넣으십시오. 네, 그것이 규칙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배급소에 갔더니 쌀이 없대요. 옥수수만 준다고. 뭐, 쌀이 없다고? 약속했던 풍족한 생활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배급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장마당에서 비싼 돈을 주고 식량을 사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북한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동무, 월급은 북한 돈으로만 드립니다.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은 형편없었습니다. 남한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애들이 저를 남조선 출신이라고 놀려요. 선생님이 맨날 아빠 보고 전형한 동무라고 해요. 창피해요. 아이들은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말투도 다르고 생각도 달랐습니다. 북한 학생들은 아침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절을 했고 수업 시작 전에는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보위부 요원이 찾아왔습니다. 박동무, 동무 가족이 집에서 남조선 이야기를 많이 한다던데요? 네. 그게 무슨... 이웃들이 신고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기는 남조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에서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벽에 귀가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감시했고 보위부가 늘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2달째
저는 사상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매주 2번, 김일성 혁명 역사를 배우고 김정일 업적을 외워야 했습니다. 박동무, 동무는 아직 사상이 투철하지 못합니다. 남조선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그냥 경제학을 가르치러 왔을 뿐인데요. 여기서는 모든 학문이 수령님의 사상에 기초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3달째,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대학 광장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공개 비판 대회였습니다. 한 학생이 끌려 나왔습니다. 저는 남조선 영화를 몰래 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반동분자를 처단하라. 그 학생은 결국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아마 정치범 수용소로 갔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족을 어디로 데려온 거지? 아내와 밤늦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 온 것 같아요. 나도 알아.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이제 어떡해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일단은 적응하는 척해야 해. 조심해야 해. 넉 달째. 저는 본격적으로 공작원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박동무, 동무는 남조선에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요. 가족은 다 여기 왔습니다. 친척은요? 친척들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남조선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데려온 이유는 경제학 교수가 아니라 대남 공작원으로 키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암호 작성법, 비밀 접선 방법, 정보 수집 기법, 이런 것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박동무, 거부하면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아시죠? 협박이었습니다. 가족이 인질이 된 겁니다. 5달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탈출하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감시가 심했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가족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즉시 들통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혼자라도 먼저 나가서 나중에 구출할까? 아내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을 두고 내가 먼저 탈출할지도 모른다는 말을요. 6달째, 저는 비밀리에 탈출 루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중국 출신 교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게 가능합니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동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만 혼자만 가능합니다. 가족과 함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혼자라도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이 1999년 여름, 제가 직면한 가장 끔찍한 선택이었습니다. 1999년 9월, 저는 결국 선택했습니다. 혼자 탈출하기로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아내와 아이들 얼굴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서 남한에 도착하면 정부에 요청해서 가족을 구출하자.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변명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살고 싶었던 겁니다. 가족보다 제 목숨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9월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함경북도 청진에 출장을 가야 해. 대학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어. 출장이요. 얼마나 가 계실 건데요? 일주일 정도. 걱정 마. 아내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든 아이들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는 23, 수진이는 20살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니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속으로 몇 번이고 사과했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자는 모습도 오래 바라봤습니다. 25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 사람을 북한이라는 지옥에 데려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새벽 5시.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평양역에서 청진행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는 낡았고 느렸습니다. 평양에서 청진까지 보통 10시간 넘게 걸렸는데 전력 사정이 안 좋아서 중간중간 멈췄다 가곤 했습니다. 기차 안에는 사람들이 빼곡했습니다. 장사하러 가는 아낙네들, 일하러 가는 노동자들, 군인들, 모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가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기차가 함경북도에 들어서자 창밖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산은 민둥산이었고 마을은 폐허 같았습니다. 길거리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청진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역 광장에는 꽃제비들이 우글거렸습니다. 부모 잃은 아이들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밥 좀 주세요. 사흘째 굶었어요. 한 아이가 제게 매달렸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는데 뼈만 남은 몸이었습니다. 제 가방에서 옥수수떡 하나를 꺼내줬습니다. 아이는 그걸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들도 곧 저렇게 될지도 모른다. 청진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허름한 여인숙이었는데 방에는 이불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회령으로 향했습니다. 회령은 두만강 바로 옆 도시였습니다. 국경 지역이었지요. 회령에 도착해서 장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거기서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중국 교수가 알려준 대로 장마당에는 국경을 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만강 건너려는 사람 찾습니다. 조용히 물어보니 한 아주머니가 저를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얼마 있어요? 남한돈 50만 원 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남한돈 50만 원이면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좋아요. 오늘 밤 11시에 여기 다시 오세요. 그날 하루는 정말 길었습니다. 시간이 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장마당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 손을 잡고 옥수수를 팔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영양실조로 배만 불룩했습니다. 어머니는 옥수수 한 킬로 200원입니다라고 외쳤지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도 곧 저렇게 장마당에서 물건 팔지도 모른다. 11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한 남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강을 건너게 도와줄 겁니다. 잘 따라가세요. 남자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자. 그가 앞장서서 걸었고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1시간쯤 걸었을까요?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9월이라 물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초소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초소가 있는데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조용히 따라와. 남자는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순찰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초소 불빛이 다른 쪽을 향할 때 그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철조망 밑을 기어서 통과했습니다. 철조망에 옷이 찢어지고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차갑고 빨랐습니다. 9월인데도 물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건넜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섞어라. 누구냐? 순찰대가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빨리 뛰어. 남자가 소리쳤고 저는 미친 듯이 헤엄쳤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죽으림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가족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민준아, 수진아, 미안하다.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 초소에서 여전히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공했다. 나는 살았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중국 땅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브로커 남자는 제게 중국 돈 몇 푼을 주며 말했습니다. 연길로 가세요. 거기서 한국 영사관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젖은 옷을 입은 채 중국 땅을 걸었습니다. 9월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이를 부들부들 떨면서 걸었습니다. 마을이 하나 보였습니다. 조선족 마을인 것 같았습니다. 한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북에서 온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문이 열리고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또 탈북자구만.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 들어가니 눈물이 났습니다. 밥 먹었어요? 아니요. 할머니는 옥수수죽을 끓여줬습니다. 뜨거운 죽을 먹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왜 그래요? 살았잖아요. 할머니, 저는 가족을 버리고 혼자 왔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것 참. 하지만 어쩔 수 없었겠지. 가족 다 데리고는 못 나오잖아. 제가 정말 비겁한 놈입니다. 아내와 애들을 두고. 그래도 당신이 살아서 남한에 가면 나중에라도 가족을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할머니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제 죄책감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 댁 온돌방에서 잤습니다. 아니, 잤다기보다는 가족 생각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금 아내와 애들은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사라진 걸 알았을까?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을까? 제 선택이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배신한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죄책감은 지금까지 25년이 넘도록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댁에서 사흘을 묵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마른 옷을 주고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연길로 가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연길까지는 버스로 4시간쯤 걸려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중국 공안들이 탈북자를 잡아서 북으로 보내거든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북의 형제들을 두고 왔어요. 6.25 때 헤어졌지. 이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 보니까 내 동생 생각이 나네요. 할머니도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에는 이산 가족이 정말 많았습니다. 할머니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통일이 되면 동생분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죽기 전에 통일을 볼 수 있을까? 버스를 타고 연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중국 농촌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넓은 들판에 옥수수가 자라고 있었고 트랙터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버스에는 조선족들과 중국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공안에게 잡히면 어쩌지? 연길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연길은 조선족 자치주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거리에는 한글 간판이 많았고 조선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한국의 어느 도시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영사관으로 바로 갈 수 없었습니다. 공안들이 영사관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우선 숨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조선족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은 중년의 조선족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북에서 왔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말투를 들으면 알아요. 그리고 표정을 보면 딱 탈북자예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공안한테 걸리면 나도 처벌받아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같은 민족인데. 일주일만 있어요. 그동안 한국 영사관 갈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는 그 식당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음식 재료 손질하는 일이었습니다. 남한에서는 대학 교수였던
제가 중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밤이 되면 식당 창고에서 잤습니다. 쌀가마니 사이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좁고 불편했지만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가족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아내는 뭘 하고 있을까? 민준이와 수진이는 학교에 갔을까? 제가 사라진 지 이미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조사하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박동무 남편은 어디 갔습니까? 출장 갔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수상합니다. 혹시 탈북한 거 아닙니까? 아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식당에 조선족 젊은이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야, 들었어? 평양에서 남한 교수 가족이 잡혔대. 무슨 일인데? 남편이 탈북했다나 봐. 아내하고 자식들 남았는데 보위부에서 조사하고 있대.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창고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불을 입에 물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지? 머릿속으로 가족들이 당할 고통을 상상했습니다. 보위부 지하실에서 신문 받고, 매 맞고, 고문당하는 모습, 반역자의 가족입니다. 자백하시오.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내의 울부짖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북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요? 가족 걱정되세요? 네, 제가 먼저 나와서 가족을 두고 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거야 어쩔 수 없었겠지만 마음이 편치 않겠네요. 하지만 북한 소식은 여기서 알기 힘들어요. 남한에 가야 알 수 있어요. 남한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 영사관에 들어가면 돼요. 하지만 영사관까지 가는 게 문제예요. 공안들이 24시간 감시하거든요. 일주일째 되던 날, 식당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한국 선교사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조선족 목사님과 함께 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조선족 목사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형제님, 북에서 왔죠?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여기 오는 분들 보면 알아요. 한국 가고 싶지요? 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한국 선교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야 하니까요.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먼저 베이징으로 가야 합니다. 베이징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해요. 베이징요? 여기서 얼마나 멉니까? 기차로 이틀 걸려요. 하지만 도중에 검문이 많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날 선교사님은 저에게 가짜 신분증과 기차표를 주었습니다. 이 신분증은 조선족 신분증이에요. 검문 받으면 이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은 최대한 하지 마세요. 말투 들키면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한국 가시면 가족 소식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 한국에 가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가족을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연길에서 보낸 보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학 교수에서 식당 설거지꾼으로, 당당한 가장에서 가족을 버린 비겁자로. 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식당 아주머니, 한국 선교사님.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중국에서 죽었을 겁니다. 베이징행 기차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식당 창고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가족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1997년 여름, 남산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와 저, 민준이와 수진이가 웃으며 찍은 사진.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진을 가슴에 품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대륙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북한 평양, 그곳에 남겨진 가족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베이징행 기차는 이틀 동안 중국 대륙을 달렸습니다. 기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중국 노동자들, 장사꾼들, 학생들, 모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만 유일하게 도망자였습니다. 첫날 밤, 기차가 한 작은 역에 멈췄습니다. 갑자기 공안들이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모두 신분증 준비하세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가방에서 선교사님이 준 가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공안이 제 앞에 섰습니다. 신분증.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공안은 신분증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베이징. 베이징 갑니다. 뭐 하러? 일자리. 구하러 갑니다. 제 조선족 억양은 서툴렀습니다. 공안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조선족이요? 네. 네. 공안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가시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안이 지나간 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옆자리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제, 북에서 왔지? 저는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 나도 조선족이야. 탈북자 많이 봤어. 표정만 봐도 알아. 조심해. 베이징 가는 길에 검문이 더 많을 거야. 말은 최대한 하지 마. 할아버지는 친절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 드디어 베이징역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은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평양과는 비교도 안 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남한 서울과도 비슷했습니다. 역을 나서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는 그 인파 속에 섞여 걸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중국말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주변에는 공안들이 감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베이징 거리를 하루 종일 헤맸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돈이 별로 없어서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 노점에서 만두 2개를 사 먹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잘 곳이 필요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10월 초였는데 밤에는 추웠습니다. 외투를 꽁꽁 싸매고 웅크리고 잤습니다. 새벽에 깼는데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길거리에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조선족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당 주인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저 한국 대사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저씨는 제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탈북자지? 말 안 해도 알아. 대사관은 여기서 택시로 30분 거리야. 하지만 주변에 공안이 많아.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가봐야 합니다.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밥이나 먹고 가. 굶은 것 같은데. 아저씨는 저에게 짜장면 한 그릇을 줬습니다. 공짜였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같은 민족인데. 살아서 한국 가게. 짜장면을 먹으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만난 동포들의 따뜻함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후에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 근처로 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과연 대사관 정문 앞에는 공안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사관 뒷골목을 돌아봤습니다. 담벼락이 높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쯤 어둑어둑해지자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담벼락 앞에 섰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심호흡을 하고 담벼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발을 디뎠습니다. 48년을 살면서 이렇게 담을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올라가던 중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담벼락을 탔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담 위에 올라섰습니다. 담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을 삐끗했지만 참았습니다. 대사관 건물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저는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그 순간 대사관 밖에서 공안들이 달려왔습니다. 멈춰라. 나와. 공안들이 대사관 정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대사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탈북자입니다. 남한으로 가고 싶습니다. 직원은 저를 안전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물과 음식을 줬습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간의 도피 생활이 끝난 겁니다. 북한 평양에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 연길, 그리고 베이징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곧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안전한데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사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 가족이 평양에 있습니다.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을 남한 정부가 구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제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정치범 수용소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북자 가족은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 말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그곳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굶주림, 강제 노동, 고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대사관 직원은 위로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한국대사관에서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신원 조사를 받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아내의 모습,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 꿈에서 그들이 저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왜 우리를 버렸어요? 여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악몽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1999년 11월, 드디어 남한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중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나는 살았다.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희생시키고 얻은 자유였으니까요. 2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남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날 때의 남한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1년 전에는 가족과 함께였지만 지금은 혼자였으니까요. 공항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가족 없이 어떻게 살지?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남자, 비겁한 선택을 한 남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남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2025년 1월. 지금 저는 서울 은평구의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해로 75살이 되었습니다. 남한에 돌아온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4분의 1세기가 흘렀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전혀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는 겁니다. 1997년 여름, 남산에서 찍은 그 사진입니다. 웃고 있는 아내, 밝게 웃는 아이들. 여보, 미안해. 민준아, 수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매일 아침 사진 앞에서 이렇게 사과합니다. 25년째 계속되는 의식입니다. 남한에 돌아왔을 때 저는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북한에 갔는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왜 혼자 돌아왔는지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양에 두고 왔습니다. 왜 혼자만 탈북했습니까? 가족 모두는 불가능했습니다. 조사관들의 눈빛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혼자 도망쳤구나.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남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응할 게 별로 없었지요. 문제는 직장이었습니다. 북한에 다녀왔다고요? 그것도 자진해서? 가족을 두고 혼자 왔다고요? 어느 대학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명문대 교수 출신이었지만 북한에 다녀온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에서 학원 강사로. 하지만 전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대가였으니까요. 2000년대 초반, 저는 통일부에 수없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 가족을 구해 주십시오. 평양에 제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을 구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제적 십자사에도 요청했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가족은 이산가족이 아니라 탈북자 가족이었으니까요. 북한 당국이 절대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쯤 한 탈북자 단체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가족 수용소로 갔다고 합니다. 어느 수용소입니까? 함경북도 화성정치범 수용소라고 들었습니다. 화성 수용소,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간 사람은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혼자서 한 병, 두 병, 취할 때까지 마셨습니다. 내가 죽였다. 내가 가족을 죽인 거다. 술에 취해 울부짖었습니다. 이웃들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가족을 죽였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왔어요. 제 잘못입니다. 경찰들은 저를 술 깬 후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이 왔고 고혈압이 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마음을 편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 가족이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는데요. 몇 년 전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부인, 2015년에 수용소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수용소에서 굶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일주일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딸 수진이 소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족 사진 앞에 섭니다. 사과하고 참회합니다. 아침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커피 한 잔만 마십니다. 낮에는 작은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합니다. 일주일에 2번 경제학 개론을 가르칩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경제 이론을 설명하지만 제 머릿속은 늘 북한에 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오면 귀를 기울입니다. 혹시 제 가족 소식이 나올까 해서요. 밤이 되면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탈북자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화성 수용소 소식을 찾아봅니다. 혹시 우리 민준이나 수진이를 본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소식은 없습니다. 주말이면 남산에 갑니다. 그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를 내려다봅니다. 여보, 여기가 우리 사진 찍었던 곳이야. 기억나? 민준이가 그때 아빠 강에 재미있다고 했잖아. 수진이는 아빠 과에 가겠다고 했고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힘듭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모이는데 저는 혼자입니다. 작년 추석에는 성묘를 갔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묘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가 왔습니다. 제가 집안을 말아먹었습니다. 손자들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요즘 들어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암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암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빨리 죽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통일이 되면, 혹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그 희망 때문에 살아갑니다. 통일, 그것이 제 유일한 희망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 달려가서 가족을 찾을 겁니다. 수용소 털을 파헤쳐서라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할 겁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남편이 잘못했다. 하지만 통일이 제 생전에 올까요? 저는 이미 75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가끔 젊은 탈북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가족을 버리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견디세요. 혼자 살아남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명문대 교수였습니다.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저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념에 현혹되어 가족을 북한으로 데려갔고, 위험에 처하자 가족을 버리고 혼자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25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느낍니다. 자유는 소중합니다. 남한에서의 삶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마음껏 말할 수 있고 마음껏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없는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밤마다 꿈을 꿉니다. 가족과 함께 남산에 오르는 꿈,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꿈. 꿈에서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입니다. 텅 빈 집, 혼자인 식탁, 조용한 방. 어르신 여러분, 젊은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꼭 되어야 합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 가족처럼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통일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죽기 전에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북한 땅을 다시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 수용소 터에 가서 무릎 꿇고 가족에게 사죄하는 것입니다. 여보, 민준아,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남편이 못났다.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꼭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통일을, 평화를, 화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 같은 죄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